안녕하세요. 법보신문 편집국장 이재영입니다. 옛 스님들의 편지를 통해 흥미로운 역사와 그분들의 삶과 사상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국 당나라의 고승으로 온갖 난관을 극복하며 일본의 불법과 계율을 전한 감진대사와 일본 쇼무천황 사이에서 오간 편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편지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덕화상이시여, 멀리 거센 바다를 건너 이 나라에 오셔서 참으로 저희 마음이 기쁘기 한량없습니다. 깨우침 없이 짐이 이 도다이지를 세운 지 언 10여 년이 지나 이제 계단을 세우고 계율을 받아 지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제부터 계를 받고 유를 전하는 모든 일을 화상께 맡기겠습니다. 일본 45대 천황 쇼무는 사는 게 버거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떠받드는 절대 권력의 자리도 때때로 부질없어 보였죠. 아버지 몸무천왕은 그가 7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음의 병이 깊었던 어머니 미야코도 떠나버려 얼굴조차 기억하기 힘들었죠. 어리고 병약한 그를 대신해 처음엔 할머니가 대리천왕을 맡아 다스렸습니다. 할머니가 연로하자 이번에는 누나가 대리로 황위를 이었습니다. 쇼무가 천황에 즉위한 것은 24살 때였습니다. 그러나 기존 세력들이 견제로 황후책봉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죠. 가장 격렬하게 반대하던 나가야 왕이 사건에 휘말려 목숨을 끊은 데야 후지와라 집안의 고우묘코를 황후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끊이지 않는 자연재해와 역병, 권력투쟁과 알력 속에서 쇼무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불교로 기울어졌죠. 불교가 중국의 선진문화를 대표하기도 했지만 관심을 가질수록 묘한 매력이 있었던 거죠. 불교는 고통이 뿌연 먼지처럼 떠도는 사바세계에서 벗어난 섬처럼 편안했습니다. 불교가 한반도를 거쳐 일본에 이른 지 150여 년, 불교는 전역으로 급격히 확산됐습니다. 국가의 허락을 얻어 승려가 될 수 있도록 했지만 무허가 사도승은 늘어만 갔죠. 불도를 이루려 출가하는 일도 있었으나 조세의 부담이나 생계 때문에 출가하는 일들이 급증했습니다. 사원은 늘수록 승가의 규율은 더욱 어지러졌죠. 국가의 법령으로 막는 데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쇼무가 주목한 것은 계율이었습니다. 수계 제도를 확립해 승려들이 자율적으로 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수계 제도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통 율맥을 계승한 율사가 꼭 필요했죠. 347증이라는 3명의 스승과 7명의 증명법사 없이 수계 제도는 성립할 수 없었습니다. 당나라로 떠난 일본 승려들이 정식 수계를 받지 않아 홀대받는 일도 잦았습니다. 쇼무는 당에서 전계 율사를 초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숙부인 도네리 친왕이 적극 도왔습니다. 이는 내부적으로 승풍을 확립하는 초석이었고 대외적으로는 국가 위상을 높이는 중대한 프로젝트였죠. 이 임무는 고쿠지 요에이 스님과 다이안지의 후쇼 스님에게 맡겨졌습니다. 733년 4월 학생이었던 두 사람은 대륙으로 향하는 사절단이 배에 올랐습니다. 견당선은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수십 년 만에 한 번 있는 배로 언제 돌아올지 기약할 수 없는 고난의 항로였습니다. 요에이와 후쇼 스님은 4개월의 항해 끝에 당나라에 도착했습니다. 낙양 대복선사에 머무르며 율법에 정통한 승려를 수소문했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일이었죠. 마땅한 인물을 찾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있더라도 완곡히 거절하고는 했습니다. 고국을 등지고 망망대해 바닷길을 건너 낯선 섬나라에 간다는 것은 오로지 전법의 뜻을 두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3년 뒤 도선이라는 스님이 두 사람의 요청을 받아들여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렇지만 학문이 깊지 않은 데다가 승려 수도 적어 수계의식을 완성할 수는 없었습니다. 요에이와 후쇼 스님은 다시 시작했습니다. 장안의 대한국사와 숭복사에 머무르며 많은 승려와 교류했습니다. 성과 없이 한 해 한 해가 지나갔고 그들의 시름도 깊어졌죠. 도황스님을 만난 것은 당나라에 머문 지 9년째 되던 742년이었습니다. 요에이와 후쇼 스님은 도황스님에게 일본 불교계의 계를 전할 수 있는 전계율사가 꼭 필요하다는 점과 이를 간절히 바라는 일본 천황의 뜻을 전했습니다. 도황스님은 자신의 스승 감진대사를 찾아가 적합한 인물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할 것을 귀뜸해 주었죠. 도항으로부터 감진대사가 어떤 인물인지 전해들은 그들은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확신했습니다. 감진대사는 양주 지역의 최고 고승이었습니다.
14살 때 불상을 보고 감동한 그는 얼마 뒤 대운사로 출가했습니다. 20살 때 구족계를 받은 감진대사는 낙양과 장안을 오가며 유락과 천태학의 대가들로부터 불교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쌓을 수 있었죠. 26살 때 고향 대명사로 돌아와 계율을 가르치기 시작한 그는 곧 양주 지역을 대표하는 율사로 주목받았습니다. 경과 율에 정통한 데다 자비로운 성품을 지닌 감진대사를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렇게 감진대사로부터 계를 받은 사람이 4만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감진대사는 유락 외에 건축, 조각, 수학, 의학에 대한 이해도 깊었습니다. 퇴락한 사찰을 수리하고 그곳에 불보살님을 조성했죠. 그의 손을 거쳐 복원된 사찰이 무려 80여 곳이었습니다. 감진대사는 양주 지역에 불교의 거센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요에이와 후셔 스님은 양주 대명사로 감진대사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감진대사는 천태지자의 스승이신 남학해사께서 입적한 뒤 일본 불교를 부흥시킨 쇼토쿠 태자로 태어나셨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런 뒤 대사는 제자들을 불러 모아 누가 가겠냐고 물었습니다. 한참이 지나도록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았습니다. 대사가 말했습니다. 불법을 위한 일이거늘 어찌 목숨을 아낄 것인가? 너희가 가지 않는다니 내가 직접 가겠다. 스승의 비장한 선언 앞에 도항, 진관, 여해, 상원, 도흥, 덕청, 사탁 등 제자들도 함께 갈 것을 맹세했습니다. 55이었던 감진대사의 모진 고난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무렵 당나라는 민간인들이 나라 밖을 나가는 것을 철저히 법으로 금지했고 이를 어기면 중벌에 처했습니다. 감진대사의 결심은 국법을 어기더라도 전법의 길을 가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대사와 제자들은 일본으로 건너갈 계획에 착수했죠. 그는 직접 나서서 배를 만들도록 지시하고 뱃사람을 고용했습니다. 743년 3월 모든 준비를 마쳤으나 절강성 일대 해적들이 소란을 피우는 일이 발생해 배가 바다에 뜨지 못했죠. 그때 대사의 제자 중 하나가 밀고의 배를 압수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첫 번째 일본행의 실패였습니다. 요에이와 후셔 스님은 크게 실망했죠. 그러나 대사는 전법의 뜻을 꺾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대사 일행은 18명의 선원을 다시 고용하고 옥공, 화공, 조각가 등 기술자도 태워 12월 하순 출항했습니다. 배에는 모두 80여 명이 탔고 불상, 경전, 향로, 약품이 가득 실렸죠. 그러나 바다는 그들을 순순히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폭풍을 만나 배가 부서진 것이었습니다. 이를 수리해 한 달 뒤 떠났으나 절강 해역에서 암초에 부딪혀 또다시 배가 침몰하고 목숨만 간신히 건질 수 있었습니다. 이듬해 봄 대사 일행은 다시 일본행을 시도했습니다. 월주 지역에서 대사에게 계율을 설하고 수계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을 때였습니다. 그곳에서 수계를 마치고 일본으로 떠날 준비를 하던 중 한 승려가 이를 눈치채고 요에이와 후셔 스님을 관청에 고발했습니다. 후셔 스님은 피했지만 요에이 스님은 붙잡혀 장안으로 압송되는 도중 겨우겨우 탈출했죠. 세 번째 일본행도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감진대사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그는 제자 한 명을 복주로 먼저 보내 식량과 배를 사놓도록 했습니다. 대사는 30여 명의 제자들과 천태산으로 순례를 떠난다며 절강을 통해 복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천태산을 순례한 대사 일행은 사찰을 순례하며 배가 기다리는 복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양주에 남아있기를 바라는 대사의 제자가 이를 막아달라는 상소문을 올려 모두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네 번째도 실패였습니다. 대사 일행은 용사로 보내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요주의 인물이었죠. 관청에서는 그들을 감시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요에이와 후셔 스님은 크게 절망했습니다. 한없이 자비로운 고승 감진대사에게도 죄스러웠습니다. 745년 2월 두 사람은 대사에게 양주를 떠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사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감시가 심하니 일단 그렇게 하시오. 허나 내가 일본에 가려는 마음은 변함이 없소. 두 사람은 거처를 옮겼습니다. 3년이 지나자 관청의 감시도 느슨해졌습니다. 이들은 감진대사를 만나 다시 바다를 건널 준비에 들어갔죠.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비밀스럽게 일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748년 6월 26일 밤 그들은 양주의 바닷가에 모였죠.
감진과 14명의 제자들, 선원과 기술자 등 모두 35명이었습니다. 일행은 신하라는 지역에서 배를 띄워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바다에 나서자마자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들은 해역을 표류하다 월주의 배를 정박시켰습니다. 다시 10월 바다로 향했죠. 그런데 거대한 폭풍을 만나 배가 표류하면서 14일간 죽음과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그들은 붙잡혀 다시 인근 사찰로 보내졌습니다. 5번째도 실패였습니다. 나라에서는 감진대사가 떠나려는 것을 잘 알았지만 어쩌지는 못했습니다. 노구를 이끌고 일본에 가려는 이유가 오로지 전법 때문임을 잘 알았기 때문이었죠. 더욱이 대사가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계를 받겠다고 모여들었습니다. 그 대열에는 고위 관리들도 많았죠. 하지만 요에이와 후쇼 스님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제 가능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750년 초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 요에이 스님이 시름시름 앓다가 마침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율사초빙을 위해 17년간 불철주야 노력했던 요에이 스님이 이역만리에서 숨을 거둔 것입니다. 홀로 남은 후쇼 스님의 충격도 컸습니다. 관청에 더 이상 쫓겨다니느니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무렵 감진대사의 몸에도 이상이 찾아왔습니다. 침침하던 눈에 피로가 겹치면서 아예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게 됐죠. 어떤 약이나 치료도 소용없었습니다. 게다가 감진대사와 일본행을 5번이나 시도했던 애제자 상원스님까지도 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751년 대사는 양주로 돌아왔습니다. 대사는 실명을 했음에도 계를 주고 사찰 정각을 수리했으며 불상을 조성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어떻게 해야 일본으로 건너가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753년 일본에서 사절단이 도착했습니다. 꼭 20년 만이었죠. 이들은 일본 천황의 명에 따라 당 현종에게 감진대사와 제자들이 일본의 계를 전파할 수 있도록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당 현종은 도교를 함께 선양하겠다면 그렇게 해도 좋다고 허락했습니다. 사절단은 양주로 대사를 찾아가 같이 떠나자고 간청했습니다. 감진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753년 11월 19일 감진은 여러 제자들과 견당선에 올랐습니다. 일본행 배를 기다리던 후쇼 스님도 동승했습니다. 6번째 시도였죠. 파도는 이번에도 잠잠하지 않았습니다. 포구와 경랑을 만나 표류를 거듭하던 끝에 구사일생으로 12월 20일 규슈 남부의 아키메아우라에 도착했습니다. 6번 도전 끝에 이룬 성공이었습니다. 항구에는 대사 일행을 보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감진대사가 일본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황실에 전해졌습니다. 천황 쇼무는 감격했습니다. 65세의 노승이 5번이나 실패하면서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땅에 법을 전하러 왔기 때문입니다. 쇼무는 칙사를 보내 자신의 마음을 전하도록 했죠. 앞서 소개한 편지가 바로 그것인데요. 거센 바다를 건너 멀리서 이렇게 오셨으니 기쁘기가 한량없다는 것과 불법을 전수하고 수계하는 일을 감진법사에게 일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쇼무천왕은 그동안 불교 홍포를 위해 무진 애를 썼습니다. 743년 도다이지를 세우고 대불 조성에 혼신의 노력을 쏟았습니다. 70m가 넘는 거대한 정각에 대불도 16m가 넘고 무게가 300톤이나 됐죠. 10년간 진행된 대작불사를 위해 시주안이가 42만 명이 넘었고 이 불사에 손을 보탠 기술자도 51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애쓴 이는 백제 왕인의 후손이었던 승려 행기스님이었습니다. 평생 가난한 이들을 위해 자선사업을 벌였던 그가 있었기에 수많은 사람이 기꺼이 불사에 동참했죠. 행기스님을 일본 역사상 처음으로 대승정에 추대한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752년 4월 9일 열린 대불 점안식에 행기스님은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대불의 완성을 앞두고 입적했기 때문입니다. 쇼무는 자신을 지탱해주던 큰 기둥이 무너져 내린 듯 했습니다. 딸에게 천황의 자리를 양해하고 삼보이 하인이라 스스로 칭하며 출가해버린 것도 행기스님의 입적과 무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쇼무천왕에게 감진대사의 도래는 엄청난 희소식이었습니다. 새로 천왕에 오른 딸 곡현도 아버지 태상천왕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곡현은 감진이 도다이지에 머물도록 했습니다. 이어 법을 전하는 큰 스승이라는 의미가 담긴 전등 대법사라는 칭호도 내렸죠. 감진대사는 도다이지에 계단을 세웠습니다.
출가자가 정식 승려가 되려면 3사람의 스승과 7사람의 증인이 필요한데 이를 347증이라고 합니다. 감진대사는 제자들로 347증을 구성해 승려들은 물론 천황과 황태자에게도 계를 주었습니다. 일본의 적법한 수계의식을 거친 승려들의 첫 배출이었죠. 감진대사는 이 땅에 온 목적을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대사는 일본 승려들에게 계율과 천태학을 가르쳤습니다. 그가 당에서 가져온 천태삼부경을 비롯해 많은 불전들이 널리 필사됐습니다. 일본 율정은 물론 후에 사이초 스님에 의해 천태종이 성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진 것입니다. 대사는 눈이 멀었음에도 끊임없이 공부했습니다. 쇼무천왕이 도다이지에 만든 황실 유물창고인 쇼쇼인에 편지를 써서 불경을 빌려 읽기도 했습니다. 쇼쇼인에 기거하시는 스님들께 올립니다. 도체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4대 부경을 받들어 청합니다. 화엄경 일부, 대집경 일부, 대품경 일부, 그리고 화엄경 일부도 읽고자 합니다. 3월 18일 감진 올림. 어느 날에는 황실에서 대사에게 불경을 감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재 일본에 있는 불경들에 상당수 오류가 있다는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대사의 기억력은 비상했습니다. 제자들이 불경을 읽는 걸 들으며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이를 모두 바로잡았습니다. 대사는 755년 11월 황실에서 하사받은 니다베 신왕의 땅에 사찰을 지었습니다. 도쇼다이지라는 중국식 사찰이었습니다. 수많은 승려들이 이곳을 찾아 공부했습니다. 대사는 백성들에게 의학과 건축 기술을 가르쳤고 희대인을 열어 가난과 질병을 구제하려 힘썼습니다. 도쇼다이지는 가장 중요한 사찰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쇼모가 죽고 준린이 황위에 오르자 새로운 조칙이 선포됐습니다. 감진대사의 사원 관리를 중단시키는 명이었죠. 일본 불교계의 노골적인 반발이 원인이었습니다. 대사는 이에 굴하지 않고 그들을 설득해가면서 계단 설립을 추진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761년 시모스케 지역의 야쿠시지와 지쿠젠 지역의 간제온지에도 계단을 설립했습니다. 조정에서는 이곳에서 수계의식을 거치지 않으면 승적을 얻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763년 대사의 건강은 갈수록 악화됐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의 입적이 멀지 않았음을 알고 대사의 모습을 조각해 만들었습니다. 건칠에 채색을 입힌 80cm 높이의 좌상이었죠. 오늘날 일본 국부로 지정된 감진화상 좌상이 그것입니다. 대사는 입적을 며칠 앞두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원컨대 내가 앉아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기를. 마지막까지 육체의 고통에 꺾이지 않고 명료하는 식으로 죽음을 직시하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그해 5월 6일 감진대사는 서쪽을 향해 단정히 앉아 입적했습니다. 대사가 76세 되던 해였죠. 감진대사의 일대기를 다룬 동정전에는 대사를 답이할 때 온산에 그윽한 향기가 자우겠다고 전합니다. 일본의 숱한 관료들과 문인들도 도쇼다이지를 찾아 대사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5번의 실패를 겪고도 불굴의 의지로 전법의 원력을 성사시킨 감진대사. 그가 일본의 불교를 비롯해 문화, 건축, 의학, 미술 등에 미친 영향은 지대합니다. 지금도 일본에서는 감진대사가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한 분으로 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도 감진대사는 일본과 중국의 친선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963년에는 대사 입적 1200주년을 기념해 중국과 일본에서 성대한 기념 행사가 열렸고 1973년 대사가 머물던 양주 예토에 도쇼다이지 금당을 못떠 기념관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오랜 시간이 지난 오늘날까지 감진대사는 중일 교류의 상징인 것입니다. 오늘은 천황 쇼무가 감진대사에게 보낸 편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편지는 일본 최초의 불교문화사라는 원형석서 등 문헌에 전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편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